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작년에 이제 인도한테 세계 최대 인구국 지위를 뺏겼죠. 근데 인구국 지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인구 구조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특히 노령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거죠.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가까이 간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국가의 인구를 얘기하면서 인구가 경제력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어지니까 15세부터 59세까지를 이제 우리가 노동 가능 인구라고 그래요. 노동 가능 인구가 결국은 노동을 해서 그렇지 않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령화가 자꾸 되고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이 노동 가능 인구들이 노동을 해서 부양해야 될 고령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그게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은 GDP의 한 20% 이하가 고령화 비용으로 나가는데 이 상태로 가면 뭐 10년 있다가는 2033년 4년 되면은 32% 정도가 고령 사회 부양 기금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인도 같은 데는 25세 인구가 반이에요. 젊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은 전체 평균 연령이 32세예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거의 46세, 7세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외 투자자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를 선호하겠죠. 아무래도 고령 사회보다. 그러니까 자꾸 공장을 세워도 이제 더 이상 중국에다 세울 필요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면 1979년부터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자녀 갖기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자녀 갖기 운동에는 성공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 부담을 줄였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감소가 돼버린 거예요. 애는 하나인데 아버지, 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럼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내 애가 은퇴한 부모는 물론이고 아직도 살아계시는 조부모들까지 부양을 해야 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구조로 계속 가면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다 봉착한 문제인데. 그래서 2016년부터 두 자녀 갖기, 지금은 이제 뭐 세 자녀 뭐 이런 것도 다 용인을 해주는데도 안 낳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왜 안 낳느냐?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잖아요. 한 자녀 겨우 갖는 거예요, 중국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원래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게 돼 있는 건데 중국도 시장경제 도입하면서 그것까지 우리가 못 해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포 세대 하는 것처럼 중국도 그래서 탕핑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둥거려고 애를 써봐야 별로 개선될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구 대국 자리를 내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구의 성분이 어떠냐 이걸 봤을 때 중국 인구 성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나쁜 쪽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시작이 되고, 그리고 중국은 선진국이라든지 아주 발달한 경제를 갖추기도 전에 고령화 사회라는 게 먼저 엄습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구조를 지금 중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국가들이 발전을 하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개발도상국을 거치잖아요.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이나 자본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요소의 투입, 노동력의 투입을 통해서 저임금 구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경제를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경제가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인력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경제에서 뭐 인력, 자본, 기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자본과 기술도 들어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거를 뚫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도 이거를 뚫은 거죠. 결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요소의 투입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끌었고 일정한 시기가 오면 여기에 기술력과 자본력이 더해져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중진국 정도까지는 가요. 근데 그 다음을 못 가는 거죠.
거죠.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브라질이 그랬고 아시아의 한때 최선진국이었던 필리핀이 그런 거예요. 그 단계에서 다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거를 어렵지만 잘 뚫고 나가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시진핑이 그걸 강조하는 거죠. 중국은 여러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중진국 함정이다. 이 부분을 치고 나가지 못하면 선진 중국이 어렵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투키티데스 함정 들어보셨죠? 후발 강대국이 선발 강대국하고 싸우게 돼 있다. 그러면 중미 간의 대결도 불가피하다. 물론 미국은 인정 안 하지만 그런 함정을 얘기하면서 하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중진국 함정이다.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은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성분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이걸 넘어가자. 이렇게 지금 중국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게 AI 플러스예요. AI 분야를 발전시켜서 이 단계를 돌파해야 된다. 중국은 이 중진국 함정론을 사실 예전부터 계속 걱정을 해왔어요. 우려를 해왔는데 사실 뭐 뾰족한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부분을 넘어가겠다는 게 중국의 기본 생각이다. 그래서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건설. 이게 중국의 국가 목표다. 근데 이걸 못 넘어가면 지금 중국이 약 12,800불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3만 불 정도 보잖아요. 한계선을, 도입부를. 그럼 거기까지 못 가면은 주저앉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질적인 도모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 절박성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거다. 경제학적으로 중진국 함정은 노동집약 산업이나 뭐 요소 투입을 가지고 발전해 온 데서 그 다음에 기술이나 자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관리 방식이라든가 자본 투입 방식이라든가 계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넘어가지 못하면 중국은 결국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요소가 3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내수고,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니다. 물론 이제 비율은 좀 다르지만 중국 경제는 항상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내수가 경제 성장을 사실 이끌어 가야 돼요. 한때는 중국 경제의 성장의 약 56%, 거의 60% 가깝게가 내수가 이끌어서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구매력이 떨어졌잖아요. 봉쇄 경제를 하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워낙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돈이 생겨도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경제 성장은 5% 내외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내수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숫자적으로 5% 만들 수 있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고정자산 투자. 정부가 인프라를 계속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민간 투자가 일어난다는 거는 경기를 좋게 보고 희망적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이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수도 안 움직이고 민간도 잘 안 움직이니까 공공투자를 계속해서 퍼센테이지는 끌어올려서 숫자는 맞출 수 있는데 숫자의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근데 이제 최근에 알리, 테무 이런 거에서도 보여지는 현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25% 관세를 100%로 올리겠다. 태양광 설비를 25%에서 관세를 50%로 올리겠다라는 소위 슈퍼 301조를 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은 지나치게 많은 물량, 과잉 생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량을 생산해서 세계 경제 질서를 해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100대만 만들어야 되는데 억지로 200대를 만들어 갖고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요소를 보면 내수도 진작이 잘 안 되지, 투자도 고정자산 투자가 더 많고 민간 투자가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요? 밀어내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알미늄, 철강 이런 거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거의 덤핑 가격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지만 알리, 테무 가격은 도저히 한국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런 것들이 밀어내기의 혐의가 보이는 거죠.
과잉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표가 안 좋은 거를 일단 이런 해외 시장 개척으로 뚫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WTO 규정 위반이라는 거죠. 기업에 보조금을 준 거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미국이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유럽연합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 우리한테도 같이 하자고 그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중국 경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다. 다만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무역이라는 게 비교 우위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당신들보다 싸게 만들어서 원가를 절감해서 수출하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강변을 하죠. 강변을 하지만 당신들은 보조금을 주고 통제되는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고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이런 걸 써갖고 하니까 이게 불공정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중 간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1억채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작년 말에 중국이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한 800만 채 정도가 확실히 빈집이다. 1억채는 과도한 거다. 근데 이제 이전에 돈이 많을 때 여러 개를 사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거주하지 않는 집도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빈집이 뭐 1억 채든 3천만 채든 800만 채든 일단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사실 분양한 미분양 아파트들 이런 거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중국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빈집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국 정책이 잘못돼 있었어요. 일단 짓고 보자. 그리고 분양을 해서 거기 분양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왜냐면 중국은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사용권만 사고 팔죠. 그 사용권을 개발상한테 팔아서 개발상이 건물을 지어주고 그 건물에 들어가는 돈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보증을 받아서 융자를 해준 거예요. 근데 미분양이 나면 이게 바로 지방정부의 부채로 연결이 되고 그게 결국은 중앙정부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막으면 뭐가 되겠어요?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민간에서 사야 되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부동산을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자기가 저 집을 사서 어떻게 내가 저 집을 운영할지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니까 대출 받아도 돼. 그러면 진짜 영끌이라도 해서 살 텐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내 일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안 옮기는 거예요. 행동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정부가 모두 다 매입을 해서 나눠줄 수도 없고 그럴 만큼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사실 헝다 사태가 난 지가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런데 헝다가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안 망할 정도로. 그리고 사회적 금융 파장이 안 생길 정도로만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번 기회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죠. 사실은 확 풀어서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약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강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 쓸 때 빗자락으로 쓸면 잘 안 쓰러지는 거는 물을 막 확 부어버리면 가잖아요. 뭐 그걸 하고 시작하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 내부에서도 아니다 조금씩이라도 쓸면서 건전하게 만들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죠. 다만 중국 정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우리 돈으로 약 880조를 경기 부양자금으로 집어넣은 경험이 있는데 그게 사실 성과를 잘 못 거뒀습니다. 그 경기 부양자금으로 넣었는데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서 오늘날 거품을 만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돈을 잘못 집어넣으면 제2의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체질 개선도 해가면서 관리 가능한 정도로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붕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계속 가면 경제라는 게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복 탄력성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1회 다운이 되면 지금 아직 기운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12회까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9회쯤에 다운이 되고 10회 다운이 되면 데미지가 너무 크잖아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런 정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많은 관찰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보다는 미국과의 대결 이런 걸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가 장기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미래가 사실 암담하잖아요. 많이 나오는 뭐 탕핑족이라든가 캥거루족 이런 것들이 지금은 내가 뭘 해봐야 별 희망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위축이 되죠, 사회적으로. 근데 위축이 오래되다 보면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계속 가면 내가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식당에서 그게 뭐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배운 거를 써먹지를 못하면 그럼 안 하는 일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부모한테도 얘기하기도 어렵고 자포자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탕핑도 그렇고 뭐 출근하는데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추리닝, 운동복 바람으로 슬리퍼 신고 사회를 포기한 듯한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그게 저항을 하는 거죠. 직접 저항을 하면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이 되니까 약간 염세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에 나는 이렇게 잘 산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플렉스 하는 거를 보여주는 친구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뭐예요? 사회의 양극화가 그만큼 진행이 됐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사회주의잖아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원래 자본주의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걸 과연 중국은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 전환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크게 드러나지가 않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사다리가, 계단이 보이질 않는 거죠. 젊은이들이 활력을 잃게 되면 사회가 활력을 잃게 돼 있어요.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경제 발전이 지속이 되면 2027년 정도의 GDP 총량에서 미국을 물리치고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2010년에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제2위의 GDP 창출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2014년쯤에 PPP 지수라는 게 있어요. 구매력 지수. 구매력 지수로는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미국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미국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죠. 최근에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GDP의 72%까지 육박했다 지금 65%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미국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제 규모로는 넘어설 수 있지만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발휘하려면 경제력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전보다 못해졌다고 하면서도 미국이 그래도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세팅해 놓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달러 패권, IMF, 월드뱅크. 결국은 전부 소위 달러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의 경찰, 뭐 국제 운송, 해양 환경의 안정, 이래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결합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국이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전을 했죠. 인민폐도 국제화하겠다. 나도 너희 월드뱅크 있는 것처럼 나도 뭐 우리 많이 들어본 1대1로를 위해서 만든 AIIB라는 아시아 투자 개발은행도 있고 NDB라는 New Development Bank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세계은행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근데 잘 안 모이는 거예요. 왜 안 모이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중국 경제가 과연 계속 그렇게 미국처럼 갈까?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너 그거 달러 인민폐로 바꿔서 이렇게 갖고 있어봐. 인민폐가 지금은 좋을 수도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그럼 달러같이 저렇게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닌 거죠. 이것저것도 다 못 믿으니까 뭐예요? 금을 사는 거예요. 중국이 금 열심히 산다는 거 들었죠? 이제 정부까지 나서서 사요. 원래는 민간이 사는 겁니다. 달러 표시가 된 거에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달러 자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금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건 결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죠. 나한테 줄을 안 서면 너 혼나,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